네,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거래일 기준으로 12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예상을 했던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쇼크, 그리고 한국 증시 붕괴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3분기 미국 기업들 실적 꽤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이엔 앵커랑 네. 이엔 캐스터랑 그 전세현 앵커가 그 2시에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 얘기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왔을까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1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어제도 시청자분들이 왜 경기 침체인데 주가는 올라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가는 그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하면 두 분께서 한 10분 정도 기간 동안에 경기 침체를 10번 이상 하는데 왜 주가는 올라갔을까 다들 궁금해하실 거로 보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증시의 장세는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면 결국 미국이라든가 각국 그렇게 중앙은행의 피벗, 즉 다시 말하면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라갈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측면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속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더 받쳐주는 것이 아무래도 10월 달에 사실 그 3분기에 미국 기업들 실적이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아마 전 앵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는 9월 말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네. 그때도 이제 어려웠는데 더 큰 위기가 온다. 아마 유튜브 제목들은 이 제목들을 많이 달고 있더라고요. 더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특히 그 3분기의 실적이 발표는 10월 달, 그리고 3분기의 성장률이 발표는 10월 달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도 한번 보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 비관론을 많이 하시는 분은 3분기는 반등한다. 근데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사실 10월부터 이렇게 극단적 비관론이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잘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극도의 공포심에서 많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상치는 낮긴 하지만 실적치가 좋게 나와서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어닝 쇼크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닝 서프라이즈라 하는 표현은 3분기 실적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70% 이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투자 심리에 반영해서 CNN의 FG에서 보면 9월 29일, 저 9월 말이 9월 29일 15입니다. 아주 극단적 공포 상태였었죠. 그런데 일주 전에는 18 정도로 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상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번 주부터 확 개선되고 있다. 얼만큼? 34. 오늘은 네.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CNN FHS의 그래프를 오랜만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3분기 기업들 실적이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이달 말이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3분기의 그 성장률이 네. 이렇게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3분기의 성장률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1분기, 2분기의 성장률이 굉장히 어둡게 나왔죠.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에서 2분기 연속 역성장입니다. 근데 3분기에는 탈피할 것이냐? 지금 상태는 탈피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속보치와 미국의 부가가치 추계를 이렇게 추계하는 그 영역대로해서 이 GDP의 애틀란타 나우가 이게 발표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보는데요. 지금까지 추계를 결과를 보면 한 2% 정도 나올 거로 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GDP 추계의 범위가 더 가면 갈수록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로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사실 오늘 그 기술적 분석을 보면 네. 하락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다우존스 지수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 오프닝에서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12거래 연속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같은 시점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9월 말에 극도의 공포 상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 우리 증시도 증시 붕괴론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때 인상 깊었던 것은 코스피 2000선 붕괴, 그다음에 원달러는 2,000원 돌파, 2000 데드크로스. 네. 이 얘기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서부터 외국인들이 아주 줄기차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거래일 기준으로 12일 연속해서 지금 국내 증시를 이렇게 순매에 벌고 있는데요. 10일 거래를 보니까 공휴일 떼고 이때고 보니까 9월 29일서부터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이렇게 매입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오늘 18일입니까? 19일입니까? 19일이니까 네, 19일입니다. 12일 거래하면 뭐 10월 들어서도 이렇게 한 5일, 6일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29일부터 네. 극도의 공포가 나온 시점서부터 외국인이 매입해서 거래일 기준으로 10일 연속 지속되고 있다. 그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2조 3천억 정도 수입 매입한 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증시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규모고 아시겠습니다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대형주를 사거든요. 한국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를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철저하게 카카오라든가 기업들을 배신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2조 3천억 매입하니까 주가는 한국 증시는 10월에 당장 붕괴된다 이런 시각의 비관론조 있었습니다는 공교롭게도 2150에서 지금 2249 정도, 2249인데 2250이죠. 그래서 2249 정도에서 1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원달러늘도 장중에 1448 해서 1500원 뚫린다. 뭐 1600원 기정사실이고 2000원까지 뚫린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지금은 어제는 1422원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던 한국 증시 붕괴론, 그다음에 제2의 외환위기론 빠르게 그 우려가 완화되는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지속되는 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가 제일 빠르게 전해드렸었지만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비관론 이렇게 반해서 해외 떠는 좀 이게 비교적 한국 경제에서 좋게 보는 그것이 외국인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한국의 주식을 줄기차게 매입하는 분위기다. 그것도 대형주를 매입하는 분위기다. 대형주는 한국을 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낭보는 최악의 시점에 한국의 채권 지수 관련해서 굉장히 낭보가 있었죠.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WGBI 우리 선진국의 워치 리스크 이렇게 해서 예비 명단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정책당국의 추경호 부총리께서 오랜만에 좋은 정책도 같이 결부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 WGBI의 세계 그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벤치마크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한 3,500조 원 정도 되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 이렇게 본다면 금융연구는 한 50에서 60조, 그 다음에 특정증권사는 100조 정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시점에서는 외화의 수급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뉴욕에 가셔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채권에 차익이 생길 때는 여기 부분에 비과세 조치를 하겠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금리를 일찍부터 올려왔으니까 채권 가격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채권에 워치리스트가 들어가고 한국 내부적으로는 채권에 대해서 비과세 조치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채권 쪽에 매립식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국 부분에 대한 해외 시각이 개선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세계 3대 평가사들로부터 우리의 신용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 디폴트 얘기가 많이 나왔죠. 디폴트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부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올해 3대 평가 기관들의 사실 각국에 대해서 평가는 대부분 다 등급을 낮추거나 네. 전망분에서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각이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가 2016년 S&P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놓고 본다면 각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폴트 신용등급 낮춰 이런 일반적인 추세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자체가 좋은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평가사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던 것이 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번 최악의 시기에 이것도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의 그 피치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죠. 상단으로부터 3단계,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중국보다 5월이고 일본보다 5월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미국의 양대 평가기관, 무디스라든가 S&P 기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려는 있습니다. 그 우려 사항을 한번 보면 일단은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자,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가계 부채가 소위 신용갭, 크레딧 갭으로 보면 경고 수준이다 하는 쪽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전 정부에서 국가의 채무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섰는데요. 네. 추경호 부총리 이하 이런 경제팀들이 재정 지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선제정책에서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 재정을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의 각과 채무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그 양대 평가사의 신용 결과를 이렇게 보면 보아야 되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를 평가했던 유럽의 피치사와 그대로 이렇게 우리 신용등급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지 않겠냐. 여기서 신용등급은 실제 등급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향지수에 해당되는 안정적,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디폴트 얘기, IMF 구제금융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평가사들이 하향 조정에 바빴는데요. 유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 대한 해외 시각이 상당히 좋아진 거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증시 붕괴론과 함께 제2의 외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을 때 해외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외환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가장 오랫동안 정치한 네. 사람인데요. 환율에 대해서 저도 지난 그 달 말에는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물론 상단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는 장중한 때 1448 정도로 올라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 교수 같은 경우는 1600 돌파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시청자는 아마 아시겠으나 2000원까지도 돌파한다. 유명한 데드 크로스 얘기 이런 쪽에 해서 외환에 오랫동안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흔들렸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정도로 그 상황이 좀 어렵게 되고 한국 증시 붕괴론과 함께 또 한 측면에서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제2의 외환위기는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확산됐던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더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단기 외채에 대한 비중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었죠. 그래서 그때 발표에 41.9%인데요. 이 수준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그때의 심리적으로 악화됐던 분위기가 증폭돼서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조만간, 그다음에 2,000원 돌파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런 제2의 외환 위기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본다. 일단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가 가장 정확하다 하는, 그래서 IMF 시절에 많이 알려졌던 모리스 골든스타인, 그때 당시에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는데요.
요분이 이제 사실은 그 외환위기 판단할 때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조절하는 문제, 중장기적으로 매체를 조달하는 문제. 그래서 오늘 국가신용등급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점검했던 것은 대외적으로 장기 조달 능력에 해당되는데 요분은 그대로 유지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단기 조달 능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 문제는 CDS 금리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금리인데 우리가 지금 50bp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외환위기 당시 리먼 사태 때는 600bp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동성 문제, 외화 유동성 문제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제2외환위기 가능성은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전혀 없다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확률 게임이니까 전혀라는 표현은 그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강조하다 보니까 전혀 하는데요. 어제도 경기 침체가 100%다. 이렇게 하면 그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그때 하도 제2의 위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뒤늦게나마 좀 약간 좀 이렇게 숨통이 튀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때 당시에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속속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IMF 이번에 연차 총회에서 IMF도 공식적으로 한군 외환위기 우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무디스사, 피치사, S&P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외환위기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1997년 상황은 전혀 다르다. 여기서 전혀 다르다 하는 걸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르다 하는 이 입장을 펴서 증시가 이렇게 원달러 환율 모습에서 1448에서 지금 1422원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그런 것이 시장에 반영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증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두운 또 발언을 하는 분이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루비니 교수일 텐데요. 한국 경제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세 앵커는 닥터둠이라 하시는데요. 전에 이렇게 이 방송을 했던 이런 홍 앵커는요. 네. 루비니 교수 하도 틀려가지고 닥터둠이 아니라 미스터 둠이다. 네. 어려울 때 어려운 얘기하면 다 한다. 그거는 다만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는 목적은 어려울 때 사실 투자자들 가슴에 목을 치는 것보다는 그분들 어쨌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방송의 기능적이 어려울 때는 이것을 심리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너무 과열될 때는 좀 이렇게 쿨링 다운하는 균형의 미학을 강조하는 게 방송의 큰 목적 중에 하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눈이 강조했는데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나왔죠. 미국 경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파월이든가 페드 입장에서는 8월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2개월 지났습니다. 잭슨 홀 미팅한 지는 한 1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렇게 보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100%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만큼 경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어려울 때는 가장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시각을 보는 게 한국 경제에서 비교적 정확한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 뒤늦게나마 3월부터 지금 줄기차게 오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100% 침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루비니 교수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가 미국 경제 침체된다. 오늘 한번 보세요. 골드만삭스라든가 전부 다이먼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미국 경제 침체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는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경제TV의 시청자분이 직접 오셔서 화면에서 보시면 한국 경제는 괜찮다는 쪽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특히 비관론자들이 이 대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루비니 교수가 얘기한 한국 경제의 큰 무기는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이다. 캔드 정신 역동성이다. 위기 땐 불굴해 가지고 이렇게 회복하는 리전스. 한국이 뭐를 갖고 있느냐. 부존자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까지 가는 데에는 이렇게 역동성에 있다, 리지런스에 있다 하는 대목인데요. 그런 것이 교육이든 기술이든 생산이든 문화든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네. 저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여하는 측면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 교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차트 분석하는데요. 경제 성장의 구성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제조업이라면 지금 서비스업에서 방탄소년단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부가가치, 문화적인 부가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릴까 하는 측면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경제 구조가 변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과거에 차트 분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목인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BTS 문제를 모르고요. 제가 미국 경제 2007년, 2008년에 있을 때 그때의 그 샤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싸이요? 네.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의 ABC 라디오에서 하루에 3번씩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게. 그거 있잖아요. 싸이의 방탄소년, 그 강남 스타일 나오는 그거 가지고 띄워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띄워가지고 미국의 학생들한테 이거 띄워가지고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네.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런 방탄소년단 이런 거 얼만큼 우리 뭐 블랙핑크도 있다면요. 네,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에 국격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다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놈의 뭐 병역 문제 이런 건 물론 있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루비니 교수도 그런 한국 국민의 역동성 이런 걸 봐야 된다 하는 측면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한 2% 정도 나온 것은 IMF 입장에서 비교적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증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좀 밝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증시에서 분계론 나오고 네. 일부에서 코스피 1,500, 1,800까지 이렇게 내려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다양한 시각이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교적 한국 증시에서 비관적으로 봤던 것이 모건 스탠리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달 들어서 이렇게 증시 최악에 나올 때 내년 상반기에 한국의 증시 코스피가 저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2,600 간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시청자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이은 캐스터랑 전 앵커랑 10분 기간에 경기 침체 문제가 10번 이상 나왔다. 유튜브에서 더 큰 위기가 온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렇게 보면 이런 기법으로 본다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지금은 2,100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증시가 2,250 정도로 해서 비교적 건전하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미국도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100%가 된다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우존스는 3만 선에 그대로 이렇게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적인 측면에서는 증시 전문가라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이게 포함되겠습니다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침체 분위기에 이런 것을 보면 증시가 비교적 잘 견딘다. 이것이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해외 시각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받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증시는 누구든 예측할 수 없습니다는 한국의 증시 붕괴론이 나오는 데 반해서 그것도 10월에 나오는 4분기의 10월에 주요 포켓이라는 거 봐서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 보면 또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는 2,600까지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게 기본 목적인데 우리 스스로 비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루비니 교수의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이런 것을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리스크와 크라이시스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최악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경제는 리스크는 항상 있는 겁니다. 네. 리스크 없이 확실한 세계가 되면 서틴티 되면 경제 강요도 필요 없습니다. CEO도 필요 없습니다. 재테크도 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확실한 게임이 되면 자 불확실한 확실한 게임이다 하면 전부 디맨드 서프라이만 있고 공급만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 낙관적으로 확실하면 디맨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는 있는 거다. 그런데 이 비관론자들이 이걸 크라이시스로 얘기한다. 크라이시스 얘기한다.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경제에는 항상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리스크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강요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영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재테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걸 꼭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관론자들의 수모라는 주제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떤 방향성과 태도 가져가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